네, 여야가 오늘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하면서 총선 판짜기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오늘 노른자 정치에서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경우입니다. 민경우 대표님을 좀 여기 정치 시그널을 고정으로 섭외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예. 사실 저희가 그 전에도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만 요즘 예. 목요일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운동권 청산이 어제 다시 또 이제 전면에 화두로 등장을 해서 이 얘기부터 나눠볼 텐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 의원의 맞상대로 지목한 게 사실 깜짝 발표였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놀랬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초반에 운동권 청산 얘기를 했다가 뒤에는 이제 격차 해소랄지 약간 정책적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예. 다시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마포을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네. 한번 운동권 청산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걸로 보입니다. 전면에 부상을 할 것이다. 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저께 저녁에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예. 출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과정을 소개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과 김경률의 삶을 비교해보라. 이 말에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하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어떤 차이점을 설명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은 정의와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무너진 게 조국 사태 때거든요. 조국 사태 때 그 정청래의 길과 김경률이 갈리는 거죠. 네. 김경률은 진영에서 고립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정의와 진리를 택한다 이런 게 있었고 정청래 씨는 그냥 진영의 길을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아마 두 사람의 길을 극명하게 나누어서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조국 사태 때 있어서 갈린 두 사람의 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정치권에 처음 입성했을 때부터 내세운 것이 운동권 정치 청산 얘기였어요. 어제 한번 그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떤 이제 공천 기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김경률을 일종의 공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 이런 거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예상보다 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마포울에 사실 그 민경우 대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댓글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혹시 대표님 마포울 생각 없으신지 여쭤볼까 했었는데 조금 이제 주제가 바뀐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좀 운동권의 퇴행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이번 기회에 낙마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상태로 보면 김경률 씨가 적당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음. 늘 강조해 오신 부분이지만 정청래 의원이 좀 청산돼야 한다 얘기하셨고 586 운동권이 청산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좀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약 40%가 운동권이거든요. 예. 이거는 1980년대 초반 육사 출신,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 독재라고 할 때 육사 출신들이 국회 요직을 차지하는 건데 그 비율이 한 20% 정도더라고요. 이 조사를 좀 더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아주 과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과도합니다. 예. 너무 인원수를 많이 차지하고 예, 있어서 정치가 좀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개혁 대상이 되는 여기에 좀 운동권이 상당수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아까 앞서서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에게 출연 원하는 댓글 달아달라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과 민경우 대표가 제일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예. 또 재밌는 요청이 하나 있었는데 예. 민경우 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1대1 토론을 보고 싶다. 이런 댓글에 상당한 호응이 달렸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좋고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세요? 정청래 의원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도 뭐 언제 어디서라도 뵙고 싶습니다. 예, 연락 주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청래 의원의 운동권 경력에 대해서도 좀 과장이 있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운동권 거예요? 경력의 핵심은 1989년 10월달 미 대사관절을 점거 방화해서 징역 2년을 산 거예요. 네. 근데 미 대사관절을 점거 방화하는 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하고 싶은 건데요. 예, 미 대사관절을 반미의 행보이죠. 반미 운동이긴 하는데 근데 반대로 반독재 투쟁을 하거나 직선제 운동을 했던 경력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네. 생각하는 87년 그때 어떤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으셨던 분과 정청래 의원의 행보는 좀 다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옥석을 가릴 때가 됐는데 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민주화 운동에 편승해서 좀 오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회주의로 간다거나 네. 폭력 시위를 했다거나 반미로 가는 건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보기도 하지만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예. 정청래 의원은 많이 그런 거죠. 그 지난번에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는데 전대협 이후의 세대들 예. 사실 더 이상 청산할 어떤 독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운동을 해왔던 세력들 예. 그 세력을 좀 비주류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정청래 의원도 실제로 이제 운동권에 몸담으셨던 분들이 보기에는 뭐 주류에서 활동했던 진짜 운동권은 아닌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86의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민경호 대표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일단 몸을 담으셨던 운동권 내부를 잘 아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86 운동권을 향한 비판 메시지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청래 의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그 정치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부에서 어떤 축소 은폐 지시가 있어서 그 수사 결과가 상당히 은폐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비교를 한 것이 87년의 박종철 열사 사건이에요. 이런 비유는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사실에 기초해서 드라이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어떤 불행했던 어떤 사건이지 이게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국민들 다수가 이런 얘기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믿겨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들이 좀 비합리적인 정치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하필이면 박정철 군을 소환을 했는데 이게 정청래 의원의 고질병 같은 겁니다. 걸핏하면 이제 민주화 운동을 소환해서 네. 자기의 근거를 삼으려는 거는 이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정청래 의원이 박종철 열사를 입에 담을 만큼 그 시대에 그 운동권 내부에 있었나라는 좀 의심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예. 건대 산업공학과 8호 학번이고 네. 87년도에 건대 3학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유골항쟁에 대해서 논할 만한 상태, 지위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예. 보니까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에 상당히 운동권 출신들도 많은데요. 정청래 의원도 있지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그 테러를 했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우리 그 경찰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게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그 이렇게 얼굴을 공개를 해버린 건데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피습 사건을 계속 정치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문제죠. 일단 사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예, 설사 사실이 어떠하더라도 최대한 정치인들은 갈등을 가라앉히고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좀 부추기는 방향에서 자기의 정치 활동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나이가 들고 정치적인 경험이 쌓이면 좀 가라앉는 법인데 정청래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은 그런 과거의 관습들을 오히려 확대 증폭해서 갖고 있는 정치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어떤 정치 성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조짐이 있어서 예. 굉장히 우려할 만하죠. 사실 최고위원 회의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은 사실 뭐 기사화도 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뭔가 민주당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도 사실 이게 그 당론도 아닐 것이고
조금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우려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렇게 강화하는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면에서 하여튼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우려할 만한 어떤 상태나 예. 감을 갖고 있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률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만큼 강한 페널티를 적용을 했어요. 무조건 15%를 감산한다고 하니까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공천률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좀 걸맞는 페널티가 좀 있어야겠죠, 민주당에서도요. 예, 그렇게 정치 개혁에 대한 실험들, 그다음에 네. 도전들을 하면서 상호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표 정치개혁 일단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좀 침묵을 하는데 왜 침묵을 한다고 보세요? 지금 자기 상태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예. 테러, 그러니까 피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나오면서 당내 분란도 있었고, 공천 파동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로 보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15일 정도 병원에 있다 나왔으니까 네. 이제부터 민주당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됐죠. 정치개혁 이슈라는 것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던졌기 때문에 좀 새롭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반대로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등장했을 당시 던졌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 허경영 씨도 던졌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늘 나오던 재탕 삼탕이다, 좀 허황됐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거든요. 여기엔 좀 동의를 하세요? 저는 역시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 개혁 과제, 어떤 공약 이런 것보다도 일단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인물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이것이 주는 효과가 상당할 거로 보이고, 민주당은 어떤 개혁을 얘기하더라도 늘 보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의 의미가 좀 삭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이렇게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민주당은 뭐 자기 내부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고만고만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단 초기 국면에서는 양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메시지도 중요한데 이게 뭐 그동안 정치권 선거 때마다 나오던 메시지라고 해도 어쨌든 메신저가 달라졌기 예,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다른 예. 것이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들 보면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도 있고 최근에는 의원 정수까지도 좀 줄이자라고 해서 정치권이 일단 무반응인 것에 비해서는 국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것들만 내놓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좀 특징이겠죠? 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상태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국민들의 어떤 의지와 국민들의 여망을 대변하는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당내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전국 그 신년 인사회들을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다녔고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약들을 던졌는데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책이 나와야 될 시점일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 그다음에 이미지가 강하게 작동했다면 이제 조직적인 팀 플레이와 정책이 옮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당정 협의회 같은 걸 보면 격차 해소 뭐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격차 해소, 서민 생계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굵직한 의제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보다 굵직한 민생을 뛰어넘어서 그런 굵직한 개혁들을 적절한 시점에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 자잘한 뭐 민생 공약, 뭐 사실 뭐 민생 공약이 자잘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부적인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좀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여야를 말씀이시죠? 막론하고 예. 저출산, 민생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한동훈의 또는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응당한 역할은 구조 개혁이거든요. 예. 구조 개혁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대중 여론으로부터 좀 불리한 요소가 있으니까 안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책임감을 갖고 언젠가는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좀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당내 뭐 일부 비대위원이지만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그 가방 명품백을 받았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게 좀 조율이 된 말이라고 보시는지 비대위원이 말을 꺼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논의가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좀 호의적인 평가를 갖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따라서 이거를 받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론을 고려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한동훈 장관과 김경률 비대위원 사이에 정책적 조율이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세하게 결이 다른 걸로 보여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야당의 공세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네. 김경률 위원은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주 세밀하게 정책 조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큰 틀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일사불란하게 여론 통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발언 통제를 네. 얘기를 하면서 큰 틀에서 어떤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비대위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뭐 자유롭게 뭐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각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예. 그거를 조금 이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예. 북한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미에는 이제 북한 이슈로 음. 좀 넘어가 봤었는데요. 그 연초에 이제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도발을 해온다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말로만 보면은 긴장도가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좀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부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좀 총선용으로 도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는 좀 어떻습니까? 총선용 도발로 봅니다. 예. 특히 총선 때 군사 도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군사 도발이 군사적 충돌의 의미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네. 정치적 협상의 목표는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최종 목표는 물론 총선 앞이니까 한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1월 달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목적을 갖는 강도 높은 군사적 도발 이 정도가 현 사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우리 정부의 어떤 총선을 좀 겨냥했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미국 정부를 향한 뭐 이런 식의 메시지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뭐 대남 심리전 계속하면서 국론 분열 노리는 거 이게 좀 선거철마다 있어 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이게 북한이 뭐 노리는 것은 미국 대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총선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 것들이요? 총선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네.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는 조금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북한이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찰 문제랄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 있는 군사 도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유인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르게 어떤 식으로 그럼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일단 군사 문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좀 터놓고 토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 동안에는 좀 무시 전략이었잖아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네, 네. 뭐 좀 그 정도로 뭐 그 우려할
것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대응하겠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예,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얘기할 때가 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이제 군사력이 커진 반면 정치적 협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군사적 도발 형태가.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협상과 군사 안보 태세를 정비하는 거를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년부터 이제 도발이 있었고 그 표현 수위도 좀 높아졌고 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뭐 규정하고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럼 예상하시기에 앞으로 총선 전까지 어떤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랄까? 좀 예상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연평도 같은 게 있겠죠. 그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게 큰 있겠죠. 사건이요. 예, 그러면 대비를 진짜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객관적인 어떤 대북 도발의 위험 수위에 비해서 한국 국민들의 어떤 대비 태세, 논의 정도가 너무 취약하죠. 약간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그거를 어쨌든 뭐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니까 의연하게 예. 대응하되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고위 그 외교 당국자셨던 태영호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이제 김정은의 허세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 러시아에 무기를 주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준비한다는 게 뭐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였는데 또 태영호 의원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다들 약간은 좀 안심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긴 한데요. 그럼 그 의견에는 좀 대표님은 반대 입장이신 거겠네요. 조금 강조점이 다른 건데 저도 오랜만에 이걸 하는 거라서 예.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하여튼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의견 통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 네. 태영호 의원처럼 허세라는 측면도 있고 예. 반면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 차이가 작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크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논란의 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자체가 약간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여론의 사이즈 자체가 여론의 관심도 자체가 낮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론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론회장에서 네. 좀 터놓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도발 수위가 높아지거나 위협의 어떤 강도가 높아진다면 사실 보수층이 보기에 이제 선거 고각적으로만 보자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보수층 결집 같은 것에는 유리할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심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 여론만 돌이키면 현재 상태에서 북한발 도발이나 긴장 고조 움직임이 있다면 보수층한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좀 힘을 좀 실어야 하니까 뭐 왜냐하면 그렇겠죠. 윤석열 예. 대통령이 네. 그동안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안보 문제에 꽤 많은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네. 그러면서 뭐 한미일 군사동맹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유권자들,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정부의 지나온 과정에 대한 평가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굳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보수층에 유리하겠죠. 예. 민경호 대표님과 북한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 앞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과의 1대1 토론 네. 민 대표님은 선뜻 응해주셨는데 정청래 의원의 연락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시간이 되시면 허심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영상 편지를 띄우신 걸로 저희가 예, 보이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